비가 멈추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내린 시간이 궁금한 적이 있나요?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 있다면 1시간 동안의 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40일 연속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도 눈길을 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추적한 곳에만 강우량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강우량 데이터 수집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상에는 열대우림이나 대양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의 강우량 지식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이제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하와이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바람이 산 쪽으로 불어오는 섬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 매우 긴 편입니다. 1939년부터 40년까지 측정 가능한 강우량이 연속으로 331일을 기록했어요.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비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가끔은 태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건 몸과 마음에 좋아요. 일주일에 몇 번 5에서 15분만 햇볕을 쬐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 성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변에 햇빛이 많지 않으면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만 맑은 날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햇빛은 나쁜 기분을 없애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햇빛 세로토닌은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이 건강하면 심장도 건강해져요. 이제 881일 연속으로 비를 맞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네, 거의 3년 동안 비가 내리면서 이 기록이 세워졌어요. 이 기록은 하와이 호노무 마키에서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비가 내렸어요. 구름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까요? 비는 습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약간 쌀쌀해지면 내립니다.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 작은 수증기 분자들이 모여서 푹신한 구름팀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물방울을 형성해요. 이제 이 구름 안에서는 상황이 장난스러워집니다.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커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추운 구름 위 높은 곳에서 얼음 결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얼음 친구들은 무거워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녹아 비로 변해요. 비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빗방울은 모든 종류의 폭풍우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뇌우가 나타나서 한 방울을 뿌린 다음 사라지기도 해요. 폭풍우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겨울 폭풍과 같은 다른 폭풍은 좀 더 느긋한 편이에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약한 비를 내리거나 날씨가 충분히 추우면 눈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통 날씨는 기온을 전환해요. 이는 자연의 균형 잡힌 섭리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해가 뜨고 공기가 건조해지며 맑은 하늘을 즐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바다 근처에 산이 있는 곳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가 산에 부딪히면 산 위로 올라가면서 때때로 몇 주 동안 지속되는 비가 내리기도 해요. 지구에 200만 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지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약 2억 3,400만 년 전 페름기 말기 이야기인데 당시에 제가 살았던 건 아니지만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장기간의 강우가 시작되면서 트라이아스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현재 카리난 플루비알 사건이라고 불려요. 뭐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한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이 지구의 지형을 바꾼 것은 아니고 석탄 연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린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는 방금 하나의 신화를 폭로했습니다. 우후. 다음으로 주상접합이 있습니다. 용암 흐름, 문턱, 제방 및 기타 암석에 형성되는 그루브 패턴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인데요. 이러한 용암 생성물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직선에 평행한 기둥으로 보여요. 일부는 곡선과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3,000cm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대략 30m 정도입니다. 기둥은 압력과 냉각 과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용암이 차가워지면 수축해서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시작되면 용암이 움직입니다. 이 균열은 흐름 후에 표면으로 확장돼요. 냉각된 용암에 물이 스며들며 표면부터 빠르게 냉각되고 그 흔적을 패턴으로 남깁니다. 캘리포니아의 데블스 포스트 마일은 주상절리를 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마법 같은 광경을 감상해 보세요. 원주 수평호라고도 불리는 불 무지개는 구름 위에서 춤추는 불꽃처럼 보입니다.
이 눈길을 사로잡는 호를 보려면 권우눈이라는 특수한 구름 유형과 하늘에서 최소 58도 이상의 태양이 있어야 해요. 햇빛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런던을 예로 들겠습니다. 런던은 북위 51도 정도예요. 런던 시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무지개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심해로 이동해서 수중작물 서클을 살펴볼게요. 1995년 일본 남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원형무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황했어요. 마치 바다에 샌드 아트에 대한 비밀스러운 재능이 있는 것처럼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2011년 만에 풀렸어요. 이 예상치 못한 예술가는 길이가 13cm에 불과한 작은 보고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수컷 보고가 7에서 9일 동안 헤엄쳐 다니며 지느러미로 모래바닥을 계곡을 파고 원을 그리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조개 껍질과 산호 조각으로 작품의 정점을 장식하여 모래 캔버스를 걸작으로 만듭니다. 좋아요. 예술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호기심 많은 동그라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의 모래 중앙은 둥지 역할을 해요. 수컷 보고는 헤엄치는 동작을 통해 모래 입자를 필요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암컷 보고가 지나가면 수컷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모래를 휘저어요. 암컷 보고는 수컷이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하면 원의 모래 중심부에 알을 낳습니다. 또 다른 해피엔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서리꽃을 살펴봅시다. 섬세한 꽃잎처럼 보이는 얇은 얼음 조각이 식물의 줄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얼음은 신용카드만큼 두껍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형성되어 토양은 축축하지만 얼지 않은 상태고 식물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식물이 이 서리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식물의 줄기 안에 물은 땅에서 끌어올려집니다. 물이 얼면 팽창해서 줄기가 수직으로 갈라져요. 차가운 공기에 닿으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균열 사이로 더 많은 수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매우 얇은 얼음층을 계속 밀어내요. 서리꽃은 좁은 리본처럼 보이는지 넓은 리본처럼 보이는지는 갈라진 틈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리가 말려서 꽃잎 모양이 되는 방식은 무작위적이거나 균열의 측면에 따른 마찰의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서리꽃은 독특하고 섬세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고 녹거나 금방 사라집니다. 서리꽃을 발견하려면 특히 잔디를 많이 깎지 않는 곳에 키가 큰 풀을 잘 살펴보세요. 보라색 철쭉, 블랙베리, 날개 줄기에 주목하세요. 잔디밭 아래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를 즐기면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구름이 천천히 하늘 높이 치솟는 걸 봐요.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강력한 굉음이 들려요. 일어나니 앞에 거대한 두꺼운 구름이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모양이에요. 구름이 해골 같아 보여요. 걱정 마세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란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건 구름도 아니에요. 몇 년 전 이탈리아 베수비오산 상공의 짙은 연기 위로 해골 형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지구상에서 고대 도시 폼페이를 지워버린 바로 그 화산이에요. 물론 그땐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다시 폭발할까봐 무서워했어요. 다행히도 화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 유명한 해골구름을 일으킨 건 근처 산불이었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재와 해골이 고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이 아닐 거예요. 센트럴리아, 펜실베이니아. 인구는 주위를 둘러보세요. 좀 무서워 보이네요. 벌거벗은 나무,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모든 건물은 비어 있어요. 도로는 온통 금이가 있고 자갈에 뒤덮여 있어요. 차도 분명 없고요. 자욱한 연기가 사방에 깔렸어요. 이 마을은 50년 넘게 불타고 있어요. 센트럴리아는 광산마을이었어요. 탄광 중 하나가 버려졌고 주민들은 그걸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에 따르면 도시는 평소처럼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어요. 계획은 엄청난 실패였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쓰레기 불은 갱도 깊숙이 파고들어 그 아래에 아직 남아있던 석탄에 불을 붙였고 그 이후로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등했고 안전을 위해 근처에 다른 광산을 폐쇄해야 했죠.
아무도 불을 막을 수 없었고 지하의 불길이 도시 밑으로 번졌어요. 도로는 예열되기 시작했고 토양은 못 쓰게 되었고 도로는 천천히 연기와 스모그로 가득 차게 됐죠. 2017년에 그곳에는 5명만이 살고 있었어요.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긴 완전 얼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로운 얼음방울이 있네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잠바를 입는 걸 잊어버린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이런 수천 개의 작은 방울들이 있어요. 하지만 얼음을 만지기 위해 구멍을 파려고 하지 마세요. 메탄은 인화성이 강해요. 이것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는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돼요. 메탄이 얼어붙은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지글 끓죠. 적절할 때 거기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호수는 폭발하는 화산 같아 보일 거예요. 비슷한 호수들이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방울의 크기는 열기구 크기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긴 한데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다른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어요. 풀과 나무가 우거진 웅장한 화산에 도착해요. 화산은 잠든 것 같지만 연기가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은 정상에 올라요. 힘들고 지치고 땀나고 이제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됐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화산의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그저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이 보이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물에 담그기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은 뛰어 내려가서 입수를 준비해요.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라 산이에요. 유황가스가 화산 밑에서부터 호수로 유입돼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이 아닌 산을 형성하죠.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 쉬었다가 더 선선해진 밤에 다시 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바로 위에서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이 보여요. 유황가스는 호수에서 솟아올라 공기와 결합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늘 위, 지하, 화산, 호수. 바다로 나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요트를 타고 항해해요. 장소 불문하고 이 다음 사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자, 바다는 맑고 잔잔해서 돛에 바람 한 점 없어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워요. 잠깐, 저게 뭐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요. 2초 후 돛대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 일어나 요트를 덮쳐요. 배는 간신히 똑바로 서 있고 거대한 파도는 사라져요. 여러분은 이상파랑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해류가 강한 역풍에 부딪힐 때 이게 일어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류와 온류가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난다고 말해요. 또 다른 유명한 이론은 파도 간섭으로 작은 파도가 하나의 괴물을 만들기 위해 팀을 이룬다고 해요. 특정한 조건 하에 파도는 일종의 초강력한 힘을 얻어요. 그 지역의 모든 파도 중에서 다른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게 있을 거예요. 꽉 차면 파도가 그걸 다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센가 봐요. 하지만 한순간만 지속돼요. 구름은 어때요? 무섭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양과 달과 별을 가리는 회색과 검은색의 벽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뇌운이라면요. 처음에는 뒷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뇌운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뇌우, 우박, 홍수, 심지어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엄청난 외관 덕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두껍고 무겁고 어둡죠. 심지어 번개 때문에 안에서 번쩍일 수도 있어요. 저거 무서워 보이는 구름인데 도망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시다. 구름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친구들과 막 오픈된 새로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때가 됐어요. 안전벨트를 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느낌이 와요.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가요.
저 아래에 물방울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작네요. 계속 올라가고 그 엄청난 추락을 슝 하길 기다리죠.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높이 올라와서 구름 위에 있어요. 여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친구들도 많아요. 좋아요. 추워지기 시작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얼음 결정체로 변해가고 있어요. 너무 반짝이고 예뻐요. 구름은 다른 물방울들로 인해 다소 비좁아지고 차오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얼마나 평화로운 놀이기구... 으아! 기구가 작동하면서 자유낙하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수천 개의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져 어떤 물방울은 핸드레일을 꽉 붙잡고 어떤 물방울은 웃으며 허공에 손을 흔들어요. 유후! 그리고 첨벙. 무섭네요. 그래도 전 번개 라이드가 더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올라타서 구름 위에서 범퍼카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물방울과 더 많이 부딪힐수록 더 많은 번개를 만들어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드문 현상도 있어요. 번개는 화산 위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폭발하고 검은 구름을 공중으로 높이 내뿜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화산구름입니다. 게다가 번개도 치고요. 정기적인 번개는 폭풍우 중에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해요. 지저분한 폭풍우에선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하늘에 불을 붙이죠. 좋아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걸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름 롤러코스터는 이제 그만요.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들이 피어요. 너무 유명해서 꽃 피는 사막이라고도 불리죠. 씨앗들이 땅에 누워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사막이 충분한 물을 얻으면 약 200여 종의 꽃들이 돋아나요. 아타카마의 노란 모래는 보라색, 흰색, 녹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변하죠. 2009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진 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방에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천지였어요. 들판, 도로, 잔디밭, 지붕에 이런 수생 생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의 트럭 주위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차를 세우고 물고기 수를 세어봤네요. 아무도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강력한 물 소용돌이가 이 생물들을 운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용돌이 휩쓸려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 있었던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선반구름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름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를 동반한 상승 기류에 갇힐 때 형성됩니다. 이 불길한 모습의 구름은 종종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우가 지나간 후 솜 같은 뭉게구름 위로 무지개구름이 나타납니다. 뭉게구름은 낮은 고도에 있는 구름입니다. 보통 약 1829m 상공에서 떠다니죠. 구름 안에 수증기가 응축되면 그 결과 생기는 물방울은 프리즘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여러 색깔의 모자를 만들죠. 나팔꽃 구름은 매우 희귀합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튜브처럼 보여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965km 이상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해 빠져나갈 때 이런 구름이 나타나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그 특유의 말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름 뒷부분의 차가운 공기가 구름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나팔꽃 구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호주의 카르펜타리아만입니다. 만약 이 구름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간다면 9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의 기간을 선택하세요. 2012년 하늘이 처음에는 불길하게 어두워지더니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 후 파란색 젤라틴 같은 공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우박이 내리는 동안 밖에서 이 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고로 걸어가다가 흰 우박 사이에서 유난히 밝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이 이 젤리비를 조사했고 그 공이 기적이나 화분용 흙에 사용되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액체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죠.
이 공들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니면 녹은 얼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크리스털을 눈 깜짝할 사이에 팽창하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머리 위에 떠있는 커다란 흰 구름은 유방운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대기로 상승할 때 형성되지만 유방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건조한 공기와 섞일 때 나타납니다. 결과는 울퉁불퉁하게 생긴 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발견하면 나쁜 날씨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형색색의 자기구름은 대기 중에 매우 높이 형성됩니다. 상업용 비행기의 순항 고도보다 2배 더 높은 곳에 말이죠. 그 정도로 높은 곳의 공기는 매우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자기구름 속의 얼음 결정체는 일반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결정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빛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자기 색깔을 띠게 만들어요. 붉게 물든 비는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상현상에 이상하거나 비자연적인 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러한 주홍빛 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강한 바람은 대기로 붉은 먼지를 들어올려 멀리 운반합니다. 다른 은하까지요. 결국 이 먼지는 구름과 섞여 비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탄광의 먼지는 비를 검게 만들 수 있어요. 꽃가루는 노란 비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류의 먼지는 빗물을 하얗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호주에서는 가끔 거미가 비처럼 내립니다. 그것은 이 거미들이 풍선처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여행 방식이에요. 거미는 높은 나무나 관목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가닥의 거미줄을 뽑아냅니다. 이 가닥은 거미가 바람에 실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풍선처럼 하늘을 나는 거미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만약 날씨가 특히 습하고 물쾌할 때 대규모 풍선 이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다른 곳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밖에 눈이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땅으로 착륙하는 거미들이에요. 하늘에서 거대한 둥근 원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것들은 렌즈 구름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산이나 언덕과 같은 크고 높은 곳에 형성됩니다. 강한 바람이 어떤 장벽과 부딪히면 공기 파동을 만듭니다. 공기가 그 장애물을 감싸게 됩니다. 장벽이 높을수록 그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어느 순간 그 안에 함유된 수분이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구름을 형성하죠. 렌즈 구름은 파도, 피자, 심지어 팬케이크 더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맛있겠죠. 화산 토네이도는 아마도 가장 무서운 자연현상 중 하나일 겁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붉게 달아오른 바위와 재가 공중으로 높이 내뿜어집니다. 고체 용암 조각과 뜨거운 가스는 화산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아래로 이동하면 갇힌 가스 중 일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공기에 의해 압축되어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산 토네이도가 탄생합니다. 다행히도 이 현상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엘라바마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맞을 수 있었거든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끔찍한 우박이었어요. 우박이 내린 후 그 지역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부서진 가게 창문, 깨진 자동차 앞유리, 박살난 광고판, 지붕에 난 구멍. 적어도 연구원들은 컬먼 마을 근처에서 우박을 발견하고 흥분했습니다. 이 소프트볼 크기의 괴물은 지름이 12cm가 넘었습니다. 엘라바마주 기록을 세운 건 당연한 거였어요. 원통형 스노우 도넛은 돌풍이 눈덩이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을 가로질러 눈덩어리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른 눈덩이 같았다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스노우 도넛의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쪽 층이 너무 얇아서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덩이를 보다 더 가볍게 만들죠. 그래서 더 멀리 굴러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무 곳에서나 스노우 도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노우 도넛은 희귀한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무리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희귀한 현상입니다. 달무리는 직사광선이 아닌 달빛에 의해 발생하며 거의 보름달일 때만 발생합니다. 달무리는 희미하고 종종 흰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눈은 모든 색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지 않아요. 구상번개는 작은 떠다니는 빛의 구입니다. 오렌지색, 노란색 또는 심지어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구상번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떨 땐 땅 위 수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상번개는 열을 방출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아요. 물체에 튕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TV 같은 전기적인 것과 접촉하면 보통 유황 냄새를 남기고 조용한 팝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상번개는 불을 내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구상번개가 뇌우와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안개 무지개는 거의 흰색인데 안쪽은 옅은 파란색이고 바깥쪽은 옅은 빨간색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훨씬 더 차가운 물과 접촉할 때 차가운 바다나 해양 위에서 안개 무지개를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현상은 또한 태양이 밝고 안개가 빛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옅을 때 발생합니다. 화산모는 가느다란 용암실입니다.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손으로 집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다칠 수 있어요. 바람은 때때로 활화산에서 나오는 작은 용암 방울을 잡습니다. 이 방울들은 화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반됩니다. 머리카락 용암이라고도 불리는 초박형 유리선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가닥은 길이가 2m까지 될 수 있어요. 2018년 3월 북부 네바다주의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기이한 구름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말굽 구름이었어요. 이런 소용돌이는 평평한 구름이 가장 따뜻한 상승 공기 기둥 위로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공기는 인상적인 모양의 구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약간의 회전력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말굽 구름은 매우 금방 사라지는데 보통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서리꽃은 북극해 어린 해빙이나 얇은 호수 얼음 위에 핍니다. 깨지기 쉽고 섬세한 얼음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온도 변화 중에 성장합니다. 얼음 표면에서 수분을 끌어내고 상승하면서 박테리아와 소금을 끌어올리죠. 남극 대륙에서도 서리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체들이 자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서리꽃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우 아름다워요. 인도네시아 박싱데이 쓰나미. 아침에 해저 지진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은 1년의 쓰나미 파도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파도는 파리의 개선문 높이에 이릅니다. 운젠 화산 거대 쓰나미. 강력한 화산 폭발로 4000년 된 용암돔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시마바라시를 휩쓸고 바다에 도달하여 메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댐 메가 쓰나미. 산사태로 2억 5,500만 입방미터의 숲과 흙, 바위가 호수로 쓸려 들어갑니다. 바종트 댐 아래쪽의 작은 마을 위로 어두운 물벽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멍멍할 정도의 굉음과 함께 파도가 댐 가장자리를 덮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메가쓰나미. 세인트 헬렌산의 상부 457m가 붕괴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눈사태의 일부가 스피릿 호수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물은 에펠탑만큼이나 높은 파도의 연속으로 밀려듭니다. 알래스카 리투야만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는 고지를 덮쳐 나무와 식물, 토양을 안반으로 씻어 내려갑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동쪽 몰로카이 화산의 3분의 1이 무너져서 태평양으로 붕괴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 크기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파도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도달합니다. 유카탄 소행성 쓰나미.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는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2배나 더 큽니다. 허리케인 미치. 미치는 카리브해 서부에서 형성됩니다. 곧 강도가 강해져 역대 8번째로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 됩니다. 폭풍은 온두라스에서 이틀 동안 시간당 10cm의 비를 쏟아붓습니다. 끔찍한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킵니다. 허리케인 앨런. 드물고 매우 강력한 이 폭풍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에 도달한 몇 안 되는 폭풍 중 하나예요.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레이트 허리케인.
바베이도스를 휩쓸고 지나간 폭풍은 계속 이동합니다. 마르티니크와 세인트루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6일 동안 지속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 바하마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허리케인은 섬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다로 휩쓸어 버립니다. 허리케인 윌마, 자메이카 인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폭풍입니다. 이틀 후 대서양에서 기록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변할 만큼 세력이 커집니다. 허리케인 패트리샤, 일반적인 폭풍 후도 단 24시간 만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페라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패트리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캄차카 지진. 캄차카 해안에서 128km 떨어진 곳에서 이른 아침 발생합니다. 지진의 진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두 파도는 최대 18m 높이의 치명적인 파도입니다. 세 번째는 훨씬 약합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지진. 오전 5시경 두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발생합니다.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는 칠레 해안선 998km를 쓸어버렸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진. 첫 번째 땅의 진동은 깊은 수심에서 시작됩니다. 지진이 너무 강해서 일본 본섬이 움직입니다. 지진은 지구의 축을 최대 25cm까지 이동시키고 자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재난은 또한 내륙 10km까지 이동하는 40m 높이의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를 촉발했습니다. 수마트라 인도양 지진. 두 개의 지각판을 따라 발생한 균열로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근처에서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지구를 1cm 진동시키고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알래스카 성금요일 지진. 북미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4분 38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966km 길이의 균열로 인해 끔찍한 산사태와 8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죠. 322km 떨어진 지역은 9m 상승합니다. 다른 지역은 영구적으로 2m가 내려갑니다. 칠레 발디비아. 칠레 대지진은 오후에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진은 하와이,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해안에 도달하는 쓰나미를 유발합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평균 10분 미만으로 지속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엘니노 토네이도. 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로 간주되며 최고조에 달할 때는 폭이 4km에 이릅니다. 미국 페리빌 토네이도. 새벽 2시에 발생하며 나무를 부러뜨리고 석조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회오리 바람이 강해집니다. 2층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뒤집고 던집니다. 브릿지 크릭 무어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브릿지 크릭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폭은 1.6에서 2.5km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483km 이상에 이릅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거의 3시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수많은 나무와 전봇대가 부러지고 도로와 농가가 파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미국 트라이 스테이트 토네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거쳐 354km를 이동합니다.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보통 8km를 넘지 않습니다. 미국 투펠로 게인즈빌. 최소 12개의 단일 토네이도로 구성된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회오리 바람은 또한 심각한 돌발 홍수를 유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산사태. 오후 10시 몬테토크 정상에서 기자 대피라미드 100개를 쌓을 수 있는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사태는 금문교보다 높은 쓰나미 파도를 일으키며 바종트댐 저수지로 떨어집니다. 중국 윈난성. 시드니 항구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바위, 돌, 진흙의 눈사태가 진샤강에 댐을 형성합니다. 일본 히다강. 폭풍으로 인해 올림픽 수영장 30만 개 분량의 잔해가 흘러내리다가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로 인해 멈췄습니다.
도중에 산사태가 버스 2대를 도로에서 휩쓸어 버립니다. 페루. 산사태로 페루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긴 강인 리오 만타로가 댐에 잠겼습니다.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이는 산사태가 시속 최대 140km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km의 잔해 흔적을 남깁니다. 타지키스탄 우소이댐. 진도 7.4 지진으로 시작된 산사태는 무르갑 강으로 떨어져 강물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인 우소이 댐이 등장합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오전 8시 30분 재앙적인 지진으로 세인트 헬렌산의 북쪽 전체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기록된 산사태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화산 통풍구가 막히고 대재앙적인 분출이 시작됩니다. 미국 노스 보네빌. 15세기 중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테이블 마운틴에서 엄청난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13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높이 61m, 길이 6km의 댐으로 컬럼비아 강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 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두 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세 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두 개? 5분마다 지구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행성의 생활 환경은 45억 년 전과 거의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바다나 해양이 부글부글 끓고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였고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났으며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구는 생명체가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에도 마치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 같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지구가 들끓기 시작한다면 우리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대재앙으로 전부 죽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재앙이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그만 지하 벙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계가 몇 분 안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네요. 커다란 방수 백팩을 싸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벙커는 지진에 안전합니다. 지진의 운동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구호품이 부족하니 이 피신처를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어제 라디오에서 관측자들도 전부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라디오에 나온 좌표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재앙을 겪기 전에요. 벙커 문을 연 여러분은 사막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회색빛 하늘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리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집도 빌딩도 없고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걷고 있고 지진 때문에 발을 다치지도 않습니다. 꼭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땅에 생기는 깊은 틈이 위험 요소지만 여러분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한의 아침 몸풀기를 끝내고 나면 아침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배낭에서 통조림 1개를 꺼냅니다. 다음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분 있으니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증조할머니가 말해주신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곳에 살았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온과 기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쓰나미와 홍수가 남은 잔재들을 쓸어가 버렸죠. 화산재는 햇빛 한 점 보이지 않게 하늘을 가립니다. 산불은 나무들을 전부 파괴시키고 폭발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여러분은 바로 그 천운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또 다시 땅의 흔들림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동할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세계를 여행합니다. 살아남기에 더 안전한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의 연속이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체력도 뛰어나게 단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남쪽으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른 방독면을 씁니다. 지진 때문에 담수가 올라옵니다. 토양에서 지표면으로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고요. 방독면을 쓰면 편리하지만 빨리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멀리에 초록빛의 숲이 보입니다. 불에 타지 않은 드문 곳이네요. 방독면을 벗고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의 그늘을 피신처 삼아 나무 밑으로 갑니다. 이 푸르른 지역은 초목이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 딸기, 베리류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옥한 땅은 화산 주변에서 나타나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마그마를 뿜어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입니다. 화산이에요. 지하 땅의 압력이 올라와 폭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챙겨서 최대한의 속도로 이곳을 달아납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숲은 불로 뒤덮입니다. 배낭에 접어뒀던 킥보드를 꺼내 펴니다. 그리고 활활 타는 산에서 될 수 있는 한 재빨리 달아나죠. 하늘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세네요. 바람결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쪽으로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팝니다. 땅이 건조하지만 몇 분 안에 작은 골짜기를 파낼 힘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피난처에 얼른 몸을 숨기고 보호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허리케인이 화산재를 다른 방향으로 휩쓸어가서 공기가 다시 맑아졌어요. 하지만 불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숲을 덮칩니다. 여러분은 산골짜기를 빠져나와 다시 방독면을 씁니다.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허리케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허리케인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대기권으로 올라갈 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분명 물이 있는 거예요. 잘 됐어요. 여러분은 목이 마르고 열을 식히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뒤에서 굉음이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불길 위로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겁먹지 않고 백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잠수 마스크와 오리발을 꺼냅니다. 파도가 여러분을 덮쳐도 허우적대지 않아요. 수년간 살아남아 오면서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거든요. 떠내려가는 나무를 잡은 후 인내심을 가지고 홍수 대신 새로운 자연재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5분 동안 번개로 번쩍거리며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하늘 아래를 항해합니다. 파도가 쳐도 여러분은 남쪽으로 노를 젓습니다. 꽤 추워지고 있어요. 드디어 해안가가 보입니다. 땅은 아니고 얼음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를 가져오는 차가운 사이클론이 일어납니다. 꼭 남극에 있는 것 같아요. 눈과 눈보라로 뒤덮입니다. 엄청나게 춥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담요를 꺼내 천천히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옷 안쪽에 구긴 종이들, 뽁뽁이, 면 조각 같은 것들을 넣으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 몇 개에 눈을 모아 넣습니다. 나중에 녹이기 위해서요. 얼굴에 고드름이 맺히지만 눈보라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눈이 으스러지네요. 얼음이 녹고 물로 변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 닿죠. 딱딱하고 건조해진 땅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고 시계를 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배낭에서 금속판을 꺼내 머리 위에 씁니다. 몇 초 후에 거센 비와 우박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금속판을 강타하지만 여러분은 차분하다 못해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땅은 축축해지고 우박은 녹아내립니다. 우박이 그치자 옷 속에 넣어둔 보온재들을 꺼내 배낭 속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랗고 가시 돋은 철사를 펼칩니다. 가시는 구리선에 쌓여있네요. 여러분은 그 막대를 서로 이어서 하나의 긴 안테나로 만든 뒤 땅에 박아두고 도망칩니다. 비구름 때문에 우박이 그치면 번개가 땅에 내리꽂힙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간 만들어둔 피뢰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피뢰침을 뽑고 다시 배낭에 넣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녹은 눈을 마시고 사막을 돌파합니다. 다시 지구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대모험이 시작되죠. 지진, 이산화탄소, 화재, 홍수, 눈보라, 쓰나미, 번개. 이것들이 반복 또 반복됩니다. 나침반에 의지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하다가 몇 달 후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땅에 꽂혀있는 기다란 안테나를 발견했어요. 지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표시죠. 이 도시는 몇 개의 벙커가 터널로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벽으로 방사선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매일 일어나는 지진으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구 핵에서는 열기가 나옵니다. 이 열기는 물을 끓게 하고 수증기를 형성하죠. 그리고 전기는 별도의 기지에서 생성됩니다. 사람들은 호수나 강에서 물을 추출합니다. 태양열 대신 이곳저곳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가 사람과 식물에게 필요한 빛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선 자연재해가 5분마다 발생하지만 여전히 땅속 세계에서는 인류가 숨쉬고 있습니다. 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불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은 물 밖으로 나와 해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 꼬리로 모래 속을 파고듭니다. 알은 모래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요. 열흘이 지나 만조가 찾아오면 바다가 새로 부화한 새끼들을 씻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방법으로 번식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헤스달렌 계곡 너머의 노르웨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흰색과 노란색과 빨간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낮과 밤 모두에 나타나고 80년대엔 한 주에 15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간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불빛은 공중에 떠다니거나 심지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과학자들은 나트륨과 산소, 수소를 포함한 연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잘못 식별된 항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옐로스톤 공원에는 유명한 끓는 호수가 있지만 그 호수가 끓는 호수로 세계에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항상 뜨거운 6.5km 길이의 샤나이 팀피시카 강이 있어요. 그 이름은 태양이 끓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끓는 건 아니지만 섭씨 91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파스타를 익히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강의 최저 온도는 45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이런 온도까지 데워지려면 화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화산이 64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함이 지구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서부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보니까요. 7시경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번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다 떨어졌거나요. 1991년에 한 과학자가 이 지역에서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반함에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얘기가 나왔으니 전 번개처럼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불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만 7천 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아마 몇 분마다 시작하고 멈춘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물을 자주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게 그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폰 효과일 뿐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늦여름에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때가 간헐천이 제일 활동적일 때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보이시나요? 간헐천을 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존입니다. 존은 가는 곳마다 온갖 나쁜 날씨와 자연재해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직접 보세요. 어느 날 존은 걔가 안절부절 못하는 걸 알아차려요. 자꾸 출입문을 긁으며 집 주변을 배회하네요. 심지어 울부짖으면서 구석에 숨으려고도 해요. 찬장에서 머그잔들이 달그락거리기 시작했을 때 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소리는 전진에 의해 발생한 거예요. 본행사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들이죠. 지진은 종종 무리를 이루어서 일어나요. 몇 번의 약한 지진 후에 훨씬 더 큰 지진이 올 거예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은 기이한 푸른 불빛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중 일부가 땅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것들은 공중에 맴돌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진 발광이에요. 땅이 흔들리기 며칠 또는 바로 몇 초 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존은 바닷가를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봐요. 진짜 빠르게요. 이런...
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서 높은 곳을 찾아봐요.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존이 해수면에서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상승을 발견한다면 그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40%가 이렇게 되죠. 들어오는 물은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걸로 약 10분 후에 올 거예요. 존은 또 바닷물이 끓고 소용돌이 치고 기이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쓰나미가 가까이 왔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조예요. 존은 태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껴요. 그의 특수한 엄청 어두운 선글라스를 통해 항성 윤곽 주변에 고르지 않은 불길이 있는 게 보여요. 만약 이 기이한 광선이 전 세계의 오로라와 동반된다면 이건 태양 폭풍의 징조예요. 이런 폭풍은 보통 태양의 자기장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해요. 이런 경우 태양 표면에 있는 가스와 방사선의 폭발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져서 심지어 우리 행성에까지 닿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태양 폭풍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기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정전도 일으킬 수 있죠. 존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뭔가가 이마를 때려요. 아야! 존이 기분 나쁜 물건을 집어들어요. 우박이에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있어요.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빠르게 다가오더니 요란한 굉음으로 변해요. 마치 화물열차가 존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하지만 이건 기차가 아니에요. 토네이도예요. 깔때기는 파편 구름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은 이 회전하는 공기기둥을 다른 걸로 착각할 수가 없어요. 존, 지금 도로예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져요. 빨리 도랑을 찾아서 그 안에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덮어요. 집안이라고요? 그러면 창문에서 떨어지고 가능하면 지하로 숨어요. 그리고 제발 존,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진짜 조심하세요. 그건 심한 폭풍을 의미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난처를 찾으세요. 구름이 당신의 눈앞에서 토네이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본다면 존은 따뜻한 원뿔 구름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돼요. 차가운 것들은 완전 무해예요. 유일한 문제는 보이는 구름의 온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존이 이상한 모양의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문자 J 같아 보이고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건 존 발밑 집안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만약 계속 돌아다닌다면 심각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모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나타나요. 진짜 멋져 보이는 현상이죠. 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안에서 계속 지켜보세요. 그 지점의 교차 해류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수면 아래로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존은 해변을 따라 계속 걸어가요. 어느 순간 그는 바다의 잔해와 해초를 운반하고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를 봐요. 이번에는 물 밖에 서요. 강한 이한류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영선수를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게 할 수 있을 정도죠. 공원 산책하는 건 어때요? 존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네요.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워요. 갑자기 빠르게 커지는 수직구름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밝은 흰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밀도가 높아지고 칠흑 같아져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존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벼락에 맞을 거라는 신호예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몸을 통해 상승하고 있어요.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으로 향하고 있어요. 존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존은 웅크리고 앉아 주변의 물체보다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해야 해요. 안 돼요, 존. 바닥에 눕지 마세요. 그곳은 축축할 수 있어서 엄청난 전기 전도체가 될 수 있어요. 번개가 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신호들도 있어요. 존의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이상하게 탁탁거리고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어요. 입에서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도 있죠. 게다가 존은 염소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오존의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원자를 분리시켜요.
이 원자들이 다시 모일 때 그중 일부는 3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이 가스를 높은 고도에서 여러분이 있는 수준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굳는 것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조는 주변 곤충들이 나른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벌들은 폭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비가 오기 전날부터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폭우가 내리는 동안 강 옆을 걷고 있을 때 조는 굉음을 들어요.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존 쪽으로 오고 있는 갑자기 불어난 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물과 함께 파편들이 같이 내려오는 걸 봐요. 물이 점점 더 탁해지고 어두워지면서 빠르게 색을 바꾸고 있어요. 돌발 홍수는 아주 위험해요. 당장 안전에 주의하세요, 존. 또 어느 날은 존이 멋진 벽구름을 봐요. 8km까지 뻗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심각한 폭풍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벽구름이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토네이도의 확실한 징후입니다. 존은 발 밑에 얼음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산의 눈밭을 가로질러 걷고 있어요. 소리가 약간 공허하네요. 빨리 발자국 주변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있다면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곧 존은 눈사태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걸 봐요. 비탈길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리막길로 갔다가 옆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해 달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존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제일 가까운 나무로 향해요. 존이 나무를 정말 꽉 잡고 있는다면 눈사태가 그를 끌어당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다면 눈사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동안 눈 표면 위로 헤엄치려고 해야 해요. 꽤 좋은 여름 저녁, 존은 부드러운 줄기를 가진 나뭇잎들이 갑자기 아래로 처지는 걸 보게 돼요. 다가오는 폭풍 때문일 수 있어요. 극한의 날씨가 오기 직전에 공기가 보통 더 습해져요. 나뭇잎들도 축축해지고 무거워지고 바람이 그걸 쉽게 뒤집어요. 존은 꽤 오래된 집에 살고 있고 내부 벽에 균열이 있는 게 익숙해요. 하지만 어느 날 그중 일부가 넓어진 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보세요. 새로운 게 몇 개 더 있어요. 이건 알람입니다. 존은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새로운 균열은 그의 집 옆에 싱크홀이 곧 열릴 거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존은 선방구름에 감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에 가고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네요. 이것들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의 상승 기류에 휘말릴 때 형성돼요. 그리고 이 불길한 구름은 대부분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 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타오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홀령이 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 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북나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미스테리한 게 또 없어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목욕 장난감을 운반하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예요. 이 오리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다에 떠 있어요.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목격됐어요. 그리고 갖고 놀면 목욕 시간이 즐겁죠. 고무오리. 키예프. 몇 년 동안 여기 온 걸 꿈꿔왔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대성당, 항공박물관, 드니프로 강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광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무언가 멀리 우뚝 솟아있는 게 보여요. 거대한 폭발 같아요. 피해야겠어요. 빨리요. 2020년 6월 키예프 사람들이 하늘에서 목격한 것은 모루구름이었어요. 보기 드문 형태의 폭풍우가 형성되고 있었죠.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며 공기는 성층권 바닥에 닿으면서 팽창하고 퍼져나갑니다.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멋진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로는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모루구름은 가장 위험한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구름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에요. 이 번개는 폭풍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모루 상단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km 밖에 있는 거대한 구름을 목격하고 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두려워했어요. 현지인들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SNS에 거대한 구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그것이 그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구름은 바람의 세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북쪽 끝을 둘러보면서 소름 끼치는 동물들을 피해 편안하게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쉬다가 커다란 그림자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 이상한 날씨는 정말 놀라워요. 이 구름은 나팔꽃 구름이라고 불리는데 마치 거대한 튜브처럼 생겨서 하늘 가로질러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최대 1000km에 걸쳐 측정될 수 있고 심지어 큰 무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하면서 길게 말려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뒤쪽에 더 차갑고 습기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나타납니다. 2001년 7월과 9월 사이 남부 인도 사람들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빗물은 옷에 물이 들 만큼 진한 색이었어요.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도 있었어요. 장마철 중간에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해조류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맛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조류가 저 멀리까지 올라가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죠.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거품 목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욕조를 채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아무 해안가로든 가서 몸을 담그세요. 거품이 많은 조수는 한 장소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하위 투성이 해안선을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샌프란시스코 해안, 북아일랜드, 호주의 물루라바 같은 곳이죠. 각 해안마다 바다 거품을 형성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만약 유리잔에 바닷물을 떠서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식물, 화학물질, 그리고 많은 소금과 미네랄과 같은 것들이 거품을 만드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강력한 조류와 바람이 이 모든 것을 섞으면 우린 카푸치노 거품과 비슷한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추운 기온이 미시간주의 과수원을 강타하면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령 사과처럼요. 전혀 무섭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겨울 유령 사과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몹시 추워야 해요. 사실 이것은 사과가 가지에 달린 채로 사과 표면의 비로 인해 얇은 얼음층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드문 기상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가 녹아서 사과 소스처럼 새어나오면 아름다운 얼음 껍질만 남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은 세계에서 가장 전기가 많은 곳일 거예요. 1년에 거의 300번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번개 폭풍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3개월 전에 미리 예측됩니다. 10월에 우기 동안 1분 안에 30번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짜릿한 경험일 거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전구 하나에 6개월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번개쇼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영원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 강한 바람이 주변에 있는 3개의 산을 둘러싸고 물 위에 폭풍 구름을 형성합니다. 습한 공기의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의 얼음 결정체와 충돌할 때 거의 매일 밤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폭풍은 그 위에서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해파리 번개 스프라이트는 지구 대기의 높은 곳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강력한 내우와 관련이 있지만 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중층권 50에서 80km 상공에서 발생해요. 밤에 인공 조명으로 인해 이 희미한 번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걸 발견한다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폭이 50km를 훨씬 넘을 수 있어요. 붉은 스프라이트는 레운 위의 차가운 플라즈마 방출의 한 종류입니다. 폭풍 구름과 아래 땅 사이의 번개 전하의 균형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넛 모양으로 붉게 빛을 내기도 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희귀한 기상현상 중 하나로 모든 기상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데 바람, 기온, 눈, 얼음, 그리고 습기가 함께 작용해서 이런 경이로운 고리가 형성됩니다. 땅의 얇은 층에 젖은 눈, 그 층 아래 얼음이나 가루눈, 그리고 이 도넛을 언덕 아래로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에서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카메라에 담으세요. 지평선 너머로 석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줏빛과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은 눈앞에 보이는 세 개의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언제부터 지구의 태양이 세 개였죠? 가끔 태양 옆에 나타나는 이 유령별을 선독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개처럼 태양을 졸졸 따라다녀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선독은 종종 태양과 같은 높이에서 빛을 발하는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얼음 결정이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골이나 후광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달과 나란히 나타나고 얼음 결정체를 통과하는 달빛에 의해 형성되는 문독도 있지만 선독만큼 자주 관찰되진 않습니다. 야생에서 사진을 찍다가 드디어 인생샷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요. 수정처럼 맑은 물, 소나무, 산, 그리고 비행 접시. 잠깐, 비행 접시요? 아, 외계인이요! 만약 접시 모양의 구름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렌즈 모양을 한 고저구는 이름도 어려워요. 알토 큐뮬러스 렌티큘라리스. 멋지죠? 산 꼭대기 위에 형성되는 특이한 구름입니다. 습한 공기가 산 위로 흐를 때 온도차가 완벽하면 파도가 생겨요. 공기가 파도를 통과할 때 증발이 발생하고 일련의 구름이 타원형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외계인은 아니라는 거죠. 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구름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방우는 거대한 하얀 덩어리의 마시멜로처럼 보이지만 구워 먹을 순 없습니다. 이 이상한 솜털 같은 구름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을 수 있고 모루구름이나 다른 뇌우 구름 아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거품 모양은 폭풍 자체 내부의 난기류로부터 형성되어 고르지 못한 구름 기반을 만들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납니다. 유방우는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로 가라앉을 때 형성됩니다. 공기는 주변 환경보다 차갑고 얼음으로 식거나 물로 인해 무거워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나무는 너무 거대해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우뚝 서 있는 이 나무는 하늘을 향해 84m 높이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만큼이나 높아요. 무게는 저울에 올려놓으면 코끼리 400마리가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닥의 지름은 11m로 세단 2대를 끝에서 끝까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예요. 캘리포니아는 이 거대한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빙하기에는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번성했지만 빙하가 후퇴하면서 세코이아도 사라졌어요. 오늘날 세코이아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경사면을 따라 번성하며 녹아내리는 빙하 만년설의 의지에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에는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모이고 있으며 공원의 인프라는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서 800m 정도 걸어가면 크고 녹색의 거대한 건물로 연결돼요.
가는 길에 나무 밑둥의 모양과 크기가 표시된 돌 표지판이 있어 방문객들이 거대한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당한 세콰이아는 수령이 23년에서 2700년으로 추정되며 수세기에 걸친 변화를 지켜봐 왔어요. 세콰이아는 로마 제국 초기에 싹을 틔웠습니다. 18세기 후반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세콰이아가 귀중한 목재라고 생각했고 처음 수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거인나무를 쓰러뜨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나무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부러진다는 사실을 곧 알아냈고 이 나무를 그냥 두게 됐죠. 이 나무의 이름은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공직자였던 윌리엄 세쿰세 셔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무인 그랜트 장군 나무가 서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름을 얻기 수년 전에 지역 주민들이 발견한 이 나무는 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왔어요.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두꺼운 나무 껍질과 탄력 있는 심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되는 메투셀라라는 이름의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훨씬 이전인 4800년 이상 전부터 존재해온 나무예요. 이 나무의 위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우드셀라와 그 친구들은 생존하기 힘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의 고지대에서 자랍니다. 춥고 건조한 토양, 매서운 바람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강인한 나무들은 산내 딱딱하고 바위가 많은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번성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성숙기에 이르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지가 뒤틀리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이 때문에 외관이 다소 지저분해 보이지만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이 나무의 뿌리는 바로 위에 가지에만 영양분을 공급해요. 따라서 나무 뿌리의 한 부분이 사라져도 그 부분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나무라는 타이틀을 놓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칠레에는 스페인어로 증조부라는 뜻의 그란 아부엘로라는 파타고니아 사이프러스가 있어요. 이 나무는 무드셀라보다 약 500년 더 오래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나무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지켜봤다는 뜻이죠. 나무의 나이를 알아내려면 일반적으로 나무 껍질 안쪽을 들여다보고 나이테를 세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란 아부엘로의 경우 과학자들이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서 나무의 나이를 추정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이 방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더 오래되었든 무드셀라와 그레이트 아부엘로 모두 긴 수명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나무 줄기의 각 나이테에는 나무가 자란 해의 날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나무를 연구함으로써 지구의 과거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나무도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최근의 안전조치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하이페리온으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 116m의 우뚝 솟은 하이페리온은 미식축구장 길이보다 더 큰 해안 삼나무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딴 하이페리온은 2006년 2명의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원에는 높이가 113m가 넘는 헬리오스와 이카루스 같은 다른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레드우드의 높이가 인상적인 건 이 나무의 잎과 이 지역의 기후 덕분이에요. 이 나무는 아침 한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새싹은 상처를 입은 후에도 성장을 촉진해서 매우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얕아 등산객에 의해 훼손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록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페리온의 외관은 과대 광고에 걸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뚝 솟은 높이를 보기가 어렵고 몸통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하이페리온은 현재 공식 트레일이 없는 폐쇄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수년 동안 많은 나무 애호가들이 이곳을 짓밟아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길을 따라 쓰레기도 발견됐어요. 공원 측은 최근 성명을 발표해서 방문객들에게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레인의 건조한 사막 풍경 속에서 생명나무는 탄력적인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고대 나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막을 배경으로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곳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근처에 담수 공급원도 없어요. 수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는 푸른 잎을 뽐내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조건에서 생명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50m까지 내려가 지하수에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 특수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변의 모래 알갱이에서 수분을 끌어와 환경에 적응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생명나무가 전설적인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에 있고 신비로운 원천에서 물을 공급받는다는 점이에요. 과학적, 문화적 중요성 외에도 생명나무는 매년 약 6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광 명소예요. 모두 나무를 위한 거죠. 폴란드에는 구부러진 숲에 모여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묘하게 구부러진 400그루의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나무들은 모두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작은 J자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급격하게 구부러져 거의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폭풍우가 나무를 덮쳐서 나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역의 중력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19세기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일부러 구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구 제조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구부러진 모양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나무의 성장을 방해해서 이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조작 과정이 중단된 후에도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이 이상한 자세로 방치된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무 한 그루에 일어난 일이 모든 나무에게 일어났고 그건 나무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구부러진 숲의 나무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고 으스스하게 구부러져 있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나무들은 어려운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든 계속 위로 자랄 수 있었어요. 물론 동물과 교감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 피해야 할 동물, 특히 뽀뽀를 피해야 하는 동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벌레를 만지고 싶지는 않겠지만 특히 리본벌레는 멀리하세요. 이 길고 얇은 생물은 종종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일부는 바다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종은 육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리본벌레의 독특한 특징은 먹이를 잡아먹을 때 사용하는 길고 가는 관으로 된 주둥이에요. 이 관은 매우 유연해서 먹이를 잡거나 물체를 감싸기 위해 길게 뻗을 수 있습니다. 일부 리본벌레는 독이 있어 먹잇감에 해로운 물질을 몰래 주입하기도 해요. 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점액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원뿔 달팽이도 잠시 살펴볼게요. 이 달팽이는 주로 산호초 근처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볼 수 있으며 길고 뾰족한 껍질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보호해요. 또한 길고 뾰족한 혀를 가지고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혀를 라둘라라고 하는데 달팽이가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해요. 혀 안쪽에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원뿔 달팽이는 물고기나 다른 작은 동물을 발견하면 혀를 내밀어 작살을 먹이 속으로 집어넣어요. 이 작살은 독으로 덮여 있어 먹이를 매우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은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어 달팽이 주변을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과 램프리는 수년 동안 꽤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램프리는 장어와 비슷한 물고기인데 튜브 모양의 입과 무서운 이빨이라는 특징으로 유명해요.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 피와 조직을 먹는 기생충입니다.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볼 수 있어요. 끔찍한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물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황제와 같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로 램프리를 즐겨 먹었는데요. 램프리를 너무 많이 먹은 왕이 결국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맛있어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날카로운 이빨로 숙주의 피와 조직을 먹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뱀파이어 물고기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램프리는 감염이나 혈액 손실 등의 이유로 숙주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물고기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고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램프리는 꿈의 물고기는 아니지만 해그피쉬 옆에서 보면 미인대회 참가자처럼 생겼어요. 해그피쉬는 바다에 사는 장어처럼 끈적끈적한 물고기예요. 길고 미끄러운 몸통과 비늘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물속을 이동하기 위해 점액질을 방출할 수 있는 점액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그피쉬는 청소부이며 바다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동물을 먹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성가신 입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신선한 식품으로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많이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점액을 내뿜어 어망을 막고 물속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나 어부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다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쿠키 커터 상어라고 불리는 물고기는 어떤가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귀엽게 보이지만 이 물고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쿠키 커터 상어는 작은 물고기인데 먹이를 먹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어요. 이 생물은 작은 원형 모양의 입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이빨은 상어가 먹이에서 동그란 조각을 직접 잘라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쿠키 커터가 반죽에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요. 전 세계 열대 해역에서 볼 수 있으며 더욱 위험한 건 수면 근처에서 헤엄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핑이나 수영을 할 때 이 물고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쓰레기 팬더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동물은 장난꾸러기 너구리의 별명입니다. 얼굴에 흑백 무늬가 있고 꼬리가 덥수룩한 작은 털복숭이 동물이에요. 이 기발한 동물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는 등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주로 숲 근처에서 발견되며 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해요. 순진해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람을 핥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의 타액에는 해로운 박테리아나 질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일을 대비해 너구리와 접촉을 피하고 너구리에게 물린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악사카 도롱뇽을 만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 도롱뇽의 혀가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게도 그 이유는 바로 속도 때문이에요. 이 유형의 도롱뇽은 멕시코의 오악사카 지역에서 발견돼요.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 몸과 팔, 다리, 꼬리에 밝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도롱뇽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내며 곤충을 먹습니다. 야행성이며 위협을 받으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서 독한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야자 도롱뇽은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도롱뇽은 강력한 힘으로 혀를 뻗을 수 있기 때문에 혀에 맞으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 7m초 만에 혀를 몸 길이의 절반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거위는 꽤 흔한 가축입니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시다면 이 튼튼한 새와 마주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들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자신의 영역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 이 새를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소음에 쉽게 놀라고 마당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인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위가 사람을 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위의 부리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거위를 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거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할지 말아야 할 동물 목록은 야생동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같이 길들여진 동물도 살펴볼까요? 고양이의 혀는 돌기라고 불리는 뒤쪽을 향한 작은 가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고양이가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돌기는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아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을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사포를 만지는 것과 같죠. 고양이의 거친 혀는 많이 사용하거나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유형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반려견의 입 안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는 동물의 배설물을 냄새 맡거나 먹거나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써 이러한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어요. 때때로 반려견의 몸에 이러한 박테리아가 있더라도 아프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실제로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반려견의 입에 있는 이물질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반려견이 여러분의 입이나 코를 핥지 못하게 하고 뽀뽀를 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과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뽀뽀를 해야 한다면 입술 대신 뺨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에요. 반려동물이 핥도록 허용하면 음식이나 관심을 구걸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일부 반려동물은 침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